여기 도장 찍어. 상속 포기 각서야. 평생 지켜온 집을 왜 내가 포기해야 하지? 오늘은 남편의 배신과 내연녀의 욕심 앞에서도 꿋꿋하게 맞서 끝내 자신을 지켜낸 한 아내의 통쾌한 역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큰 복과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고 밝은 하루 되세요. 서울 외곽 재건축이 예정된 오래된 아파트. 은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습관이 이제는 60을 넘어서도 변하지 않았죠. 남편 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오지만 은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국을 끓이면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아직 고요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벌써 30년째입니다. 30분 뒤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준호를 깨웁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요. 준호는 투덜거리며 눈을 뜨더니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 몇 시야? 이렇게 일찍 깨우고.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습니다. 은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별말 없이 숟가락을 들죠.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와 단무지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소박한 아침상입니다. 오늘도 애기 봐야 하나? 준호가 무심코 묻습니다. 반말투에 익숙해진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큰아들 내외가 일찍 출근하니까요.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녀 서연이를 돌보는 일이 은희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5살 서연이는 은희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지곤 했죠. 그냥 놀리지 말고 공부도 좀 시켜. 요즘 애들은 일찍부터 한글 배운다던데. 준호가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아침을 마치고 준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이것저것 돌리며 시간을 보내죠. 아침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까지 하루 종일 리모컨만 잡고 있는 것이 준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한번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여보, 오늘 시장 가는데 뭔가 필요한 거 있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준호는 귀찮다는 듯 답합니다.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무뚝뚝한 대화가 요즘 둘 사이의 일상이었죠. 오전 10시 은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다닌 이 시장은 은희에게 또 다른 일상의 공간이었죠. 골목골목 익숙한 상인들과 주고받는 인사가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은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아기가 생선 좋아해서요.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네요. 은희는 웃으며 답하지만 속으로는 가격을 계산하고 있어요. 장을 보는 내내 은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고등어 한 마리,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가며 장을 봅니다. 준호의 퇴직금도 바닥이 나가고 이제는 은희가 하는 파트타임 청소일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생활이지만 은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왔고 두 아들을 키우며
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죠.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아침부터 벌써 술을 마시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여보, 뭐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뭘 도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이 60 넘은 놈이 할 일이 어디 있어. 준호는 짜증스럽게 답합니다. 목소리에 술 냄새가 섞여 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장본 것들을 정리합니다. 오후 2시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은희를 안으면 그제야 은희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번집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이 은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은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 서연이가 가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는 노란 머리카락의 할머니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와, 우리 서연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네. 은희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아이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저랑 공원 가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은희의 손을 잡아 끕니다. 은희는 준호를 흘낏 보지만 준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할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해봐. 은희가 서연이에게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공원 가요. 서연이가 밝게 외치지만 준호는 손만 흔들며 답합니다. 할아버지는 바빠. 할머니랑 다녀와. 공원으로 가는 길에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은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공원에서 서연이와 함께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는 동안 은희는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희는 행복했죠.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서연이가 갑자기 묻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요. 아이다운 순수한 걱정에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할머니는 서연이가 있어서 안 심심해. 저녁 시간 큰아들 부부가 서연이를 데리러 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은희는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고생이야, 서연이가 있어서 하루가 금방 가는걸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큰아들이 준호를 찾습니다. 안에서 쉬고 계셔. 피곤하시나 봐. 은희는 둘러대며 답합니다. 사실 준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떠나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은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준호를 깨웁니다. 여보, 저녁 먹어야지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에 앉죠.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매일 술만 마시면 몸 상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준호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에서 술 한 잔 못 마셔. 나이 60 넘어서 할 일도 없는데 술이라도 안 마시면 뭘 하라고. 밤이 깊어가면서 은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정리합니다. 준호는 이미 다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어요. 은희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답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은희는 체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은희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서로 사랑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익숙함과 체념으로 바뀌어 버렸죠. 하지만 은희는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손녀 서연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어요. 서연이 얼굴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깨진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늘 그랬듯이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이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이 4개나 놓여 있었거든요. 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지만 괜히 건드렸다가 또 화를 낼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무렵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은희는 부엌 정리를 마저 하면서 남편이 뭘 하는지 궁금했지만 평소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준호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죠. 야, 이것 좀 봐. 준호가 은희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뭔데요? 여기 도장 찍어야 해. 준호가 종이를 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죠.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종이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아래쪽에는 도장을 찍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상속 포기하는 거야. 우리 형제끼리 정리해야 돼. 준호의 말에 은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이요? 무슨 집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 말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은희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 집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 형제들이 다 합의한 거야. 형제들이요?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은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준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속 이야기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냥 찍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호가 성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은희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갑자기.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준호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목소리가 확 높아졌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준호가 이렇게 다급하고 공격적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당신 미쳤어요? 평생 내가 지킨 집인데.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은 은희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을 지켜왔고 두 아들을 여기서 키웠죠.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은희의 삶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안 찍으면 피곤해질 거야. 나한테 빚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찍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말투에서 평소와는 다른 냉정함이 느껴졌거든요. 빚이요? 무슨 빚말이에요? 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찍기만 하면 돼. 준호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은희는 종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자신이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은 아들들하고도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왜 애들까지 끌어들여? 이건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 순간 은희는 단순한 형제 간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태도에서 뭔가 급박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나는 못 찍겠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야, 정말 고집 한번 더럽게 세네. 그냥 찍으라니까. 안 찍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은희였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없이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거칠게 접더니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좋아, 안 찍겠다고?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 협박조의 말을 남기고 준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마치 꿈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준호가 왜 갑자기 이런 각서를 들고 나왔는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를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뒤에는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형제 간의 재산 정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답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상속 포기 각서 사건이 있고 난 후 은희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술도 전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은희와 대화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죠. 은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각서를 들고 왔을까? 정말 형제들과 합의한 일일까?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고 불안함만 더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희는 늘 그랬듯이 재래시장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은희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여자는 준호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 보였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여자에게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죠. 저 여자가 누구지?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여자가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봉투를 받아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죠. 은희는 급하게 몸을 숨기고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방금 본 게 뭐였을까? 저 여자는 누구고 왜 준호에게 봉투를 줬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답답해서. 준호는 무심하게 답했지만 은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은희는 계속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혹시 그 여자와 연락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준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은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을 켜니 문자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은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오빠 각서만 받으면 우리 거야. 빨리 끝내자.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제 준 돈으로 일단 버텨봐. 조금만 더 기다려. 은희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 그 여자 이름이 수진이구나. 그리고 돈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상속 포기 각서와 그 여자, 그리고 돈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흘끗 봤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연녀. 준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결혼 30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무뚝뚝하고 무관심했던 남편의 태도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강요한 것도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하려 했던 것도 모두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서에 도장 찍으라고 다급하게 굴었구나. 은희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평생 헌신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니요. 며칠 동안 은희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서연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준호는 여전히 틈틈이 핸드폰을 확인했고 가끔씩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은희는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한번 상담받아 볼까? 은희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은희는 준호 몰래 상속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도 빌려왔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봤어요. 평생 법률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은희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구나.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봤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답답해 죽겠어. 수진이라는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은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지켜봤으니 이제 내가 지켜낼 차례야.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것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후 은희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모든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은희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었죠. 화요일 오후 은희는 준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평생 남편에게 거짓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컸죠. 복지관 법률 상담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은희와 비슷한 나이와 좀 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것 같았죠. 은희는 접수를 마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은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죠. 남편이 갑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은희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제 집을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절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녀분들께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검진 어땠어? 무심하게 묻는 준호를 보며 은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괜찮대요. 짧게 답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상속 포기 각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그 각서 말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이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 준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은희는 남편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었죠.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아들들하고도 상의해 봐야죠. 은희가 말하자 준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왜 애들을 자꾸 끌어들여? 이건 우리 문제야. 그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아들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마 아들들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였어요. 특히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그럴 테죠. 며칠 후 은희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앞에서 낯익은 여자를 본 것이었어요. 바로 그날 시장에서 준호와 함께 있던 수진이었죠. 수진은 대낮에 당당하게 은희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은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까지 와서 기웃거리다니. 그날 오후 준호가 돌아왔을 때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어. 어떻게 그 여자를 우리 집까지 데려와? 저녁 시간 큰아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즐겁게 떠들었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할 일도 없고. 준호는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준호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준호는 다시 각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요했어요. 야, 정말 언제까지 미룰 거야? 형이 계속 재촉하고 있어. 형님이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자고 하셔. 복잡하게 끌지 말고. 준호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희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은희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제 명의가 맞나요? 직원에게 확인하니 확실히 은희 명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내 것이야. 평생 내가 지켜온 집이고 아이들을 키운 곳이야. 그런데 저 여자와 함께 빼앗으려 한다고? 그 순간 은희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증여 방법 말이에요. 차라리 서연이 앞으로 증여해버릴까? 그러면 준호와 그 여자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했어요. 은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집 근처까지 와서 이웃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날 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이웃들에게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캐묻고 다니다니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행동해야겠어.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등기소에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들도 알아봤고 절차도 파악해뒀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은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그날 밤 은희는 잠들기 전에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지켜줘야지. 이 집은 서연이 것이 될 거야. 평생 처음으로 은희는 자신의 의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은희가 서연이 앞으로 증여 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조급해하며 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야,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오늘 안에 각서에 도장 찍어야 해.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은희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서둘러요? 은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서두르는 게 아니야. 형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해. 준호는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은희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 무렵 준호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는 멀리서 준호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 안에 해결할게.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간절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오후에 형네 집에 가야 해. 너도 같이 가자. 형님 댁에요? 왜 갑자기?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어. 너도 당사자니까 가야지. 은희는 이상했습니다. 형님과는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족 모임이라니요. 하지만 준호의 태도가 워낙 단호해서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준호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님 댁이 아닌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집이 아니라 찻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하셔. 찻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의 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차림을 한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형님은 어디 계세요? 은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답했어요. 형이 조금 늦으신데 먼저 앉아서 기다리자. 수진이 은희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세요? 은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응, 형 친구분이야. 부동산 일 하시는 분이고. 수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속 문제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왔어요. 능숙한 거짓말이었지만 은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상속 포기 각서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은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많이 봐왔는데 너무 오래 끌면 복잡해져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에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이 빨리 도장 찍어야 일이 끝나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마. 평소보다 더 거칠어진 말투였어요. 그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희가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여기 준비해온 서류가 있으니까 오늘 사인하고 끝내시죠. 은희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형님도 없고 가족 모임도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이 자리로 끌어내서 각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 상황이 이상한데요?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시는 거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도와주시는 거야.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전문가요? 그럼 자격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수진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서류부터. 중요하지 않다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러자 수진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인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젠 우리 집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수진이 준호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둘이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배신과 굴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헌신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당신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답했어요. 뭘 이렇게 한다고.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야. 서류 절차요? 이게 서류 절차예요? 은희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찻집 안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놓아주셔야죠. 오빠도 새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언제까지 옛날 방식으로 살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알겠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잘 알겠어요. 준호와 수지는 은희가 포기하는 줄 알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은희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은희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어디가? 아직 일 안 끝났어. 준호가 소리쳤지만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서면서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지켜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이제 진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온 은희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기도 했죠.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을 실행할 때야.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은희가 들어오자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려?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준호는 은희의 차분한 반응이 의외였는지 당황스러워했죠. 뭐가 끝났다고? 아직 각서에 도장 안 찍었잖아. 도장요? 제가 왜 그런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야, 정말 왜 이래?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안 찍어요. 절대 안 찍어요. 은희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계속 은희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등기소였어요. 네, 증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부동산인가요? 주택이요. 손녀 앞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마친 은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알아둔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평생 이런 법적 절차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할 수 있었죠. 오전 중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시간 될 때 한번 와봐.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전화로는 어려워. 와서 이야기하자. 큰아들 민수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준호는 마침 밖에 나가 있었고 은희와 민수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은희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 은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진이라는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 찻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민수는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응, 정말이야. 엄마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실해. 은희는 준호의 핸드폰에서 본 문자 메시지 내용도 알려줬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제 화낼 때가 아니야. 행동해야 해.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서연이 앞으로 증여하려고 해. 은희가 말하자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서연이 앞으로요? 응,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은희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온 계획을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증여하면 아버지나 그 여자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어. 서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후견인이 되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야, 이 일은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물론이죠. 며칠 후, 은희는 민수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증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직원의 말에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도 이미 늦었어. 합법적인 절차니까 어쩔 수 없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희는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도 집에 들어왔지만 며칠째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수진에게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야, 각서 일은 언제 해결할 거야? 준호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해결할 일이 없는데요?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뭘 해결할 일이 없어.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 도장 안 찍을 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은희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날 밤 준호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는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 거야? 나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해결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빨리 해, 정말로. 이렇게 계속 끌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통화를 마친 준호는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이야. 내일까지 각서에 도장 찍어.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위협적인 말투였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은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야, 정말 후회할 거야. 나 진짜 화나면 무서워. 준호가 주먹을 쥐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후회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희의 태도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몰랐죠. 이틀 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고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각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 경고야. 내일 수진이랑 만나서 도장 찍어. 내일이요? 응,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죠. 준호는 은희가 드디어 포기한 줄 알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치욕을 참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준호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갈 시간이야. 준비해.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특별한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장소였습니다. 시내의 한 호텔 로비 카페였어요. 준호는 아마 더 격식 있는 장소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나 봅니다. 도착하니 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진은 오늘 특별히 차려입었는지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과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모습이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제대로 오셨네요. 수진이 은희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자. 준호가 성급하게 말하며 상속 포기 각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장하고 인감도 가져왔지? 가져왔어요.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분들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들 아무것도 몰랐구나. 은희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뭘 몰랐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집은 손녀 앞으로 넘어갔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수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도장 안 찍었는데 어떻게? 도장은 안 찍었지만 증여는 했어요. 은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서류에는 부동산 증여 등기 완료증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유자가 손녀 서연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날짜는 바로 어제였어요. 수진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럴 수가 없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요.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준호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날 속여.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지켰다고? 이게 지킨 거야?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지켰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지켰어. 이번엔 내 손녀를 지킨 거야. 수진이 황급히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증여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당신을 도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준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처음부터 당신 것이 될 수 없는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집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도 들었을까요? 당신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준호는 갑자기 은희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어.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준호를 붙잡았어요. 바로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뒤에는 며느리도 함께 와 있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는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며느리가 수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비했던 거짓말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는 당신이 아버지랑 바람난 그 여자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수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요? 남의 집 빼앗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아들에게 붙잡힌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아들들에게까지 들켜버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그 길로 가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은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뒤에서 준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호텔에서의 대결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선가 술에 취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수진을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죠.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작은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새소리가 이렇게 맑게 들리고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죠. 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글쎄,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아주 먼 곳으로 가셨거든. 거짓말이긴 했지만 아이에게는 이런 설명이 나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오히려 전보다 더 편해.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버지 연락은 없으세요? 없어. 연락할 이유도 없고.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무슨. 서연이도 있고 너희들도 자주 오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은희의 얼굴에는 진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증여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한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그런데 엄마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괜찮으실까요? 며느리가 실질적인 걱정을 했어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파트타임으로 하는 청소일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뭐. 준호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실제로 준호가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술값도 안 들고 불필요한 지출도 없어졌거든요. 며칠 후 은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서연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딸기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준호였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살이 빠지고 수염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은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목소리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무심하게 케이크를 계속 먹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은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화나거나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준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어디 있나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돼. 아마 다른 데 가버린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혼자인가요? 응, 혼자야. 갈 곳도 없고. 준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에게도 버림받고 집도 잃고 아들들에게도 외면받고. 은희는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파도도 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죠. 준호 씨,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야죠. 은희야,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만화 보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은희는 일어서면서 준비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나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걱정해요? 은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래요? 이상해요. 어른들 일은 복잡해. 서연이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그날 저녁 은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어디선가 준호가 홀로 쓸쓸히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상속포기 각서?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잘 됐지.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은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준호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또래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은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형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뭘 어떻게 해?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엄마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30년 동안 충분히 베풀었어. 이제 내 차례야. 은희는 단호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서연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 내년에도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물론이지.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해야겠네. 할머니는 아프면 안 돼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준호와의 30년은 의무였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선택이었어요. 창밖 가을 햇살이 은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환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서연이와 함께, 아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